안녕하세요. 이주연 노무사입니다. 이거 지금 오자마자 이거부터 봤는데 점수가 또 벌써 이렇게 높으신 분들은 되게 높고 아니신 분들은 뭐 사실 처참하네요. 근데 강의를 일단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그냥 이제 문제풀이로 때우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안 되세요. 이제 그런 거는 그렇게 이제 공부하시는 시대는 끝났어요. 재작년까지 됐었는데 올해는 혹시 그런 분이 앉아 계시다고 한다면 그냥 환불하시는 게 낫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뭘로 들으셨든 간에 기본 강의 한 번은 들으셨고 또는 안 들었지만 내가 독학으로 1회독은 하고 와서 적어도 제가 문제를 풀어 드릴 때 저게 잘은 모르지만 저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알아야 이 시간이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우리 25문제에서 40문제로 좀 길어지다 보니까 그 시간 동안 사실 집중력을 유지해서 문제를 푸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문제를 좀 길게 드리는 거고, 옛날에는 기출문제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문이 되게 짧았는데 이제는 좀 길어지는 추세에 있어요. 사회보험법 기준으로 말하면 그렇게 돼 있고, 아무튼 그래서 좀 한 번 정도는 보고 오셨어야 된다라는 거고, 제가 사실은 강의를 연기할까 생각했던 게 몸이 좀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어떻게 안 좋냐면 처음에 감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목소리도 좀 이상하고 할 텐데 제가 혹시 몰라서 코로나 검사도 했고 독감 검사도 했고 민폐 길칠까봐 다 검사하고 왔는데 이제 아니래요. 아닌데 편도선염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기침을 조금 간헐적으로 할 수 있고 목소리가 좀 이상할 수 있어가지고 그건 좀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조금 해볼게요. 근데 문제가 이제 우리 어떻게 나왔는지는 아셔야 되잖아요. 문제가 많이 어려워졌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 각각의 법들이 40문제 안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40문제로 바뀌면서 3문제, 이제 작년 기준으로 6문제, 10문제. 그러면 문제수만 단순히 비율은 유지하면서 문제수만 늘어난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실제 비중이 조금 조절이 됐고 얘는 사실 비슷해요. 비슷한데 25문제 중에 3문제 나오다가 40문제 중에 3문제면 이제 사실 중요도가 많이 떨어진 상황. 플러스 이게 사실 재작년까지만 해도 마치 약속한 것처럼 계속 법에서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재 기준으로 보면 9페이지 중에 3문제니까 가성비가 되게 좋았던 영역이에요. 작년에 100% 다 시행령에서 나왔고 그래서 교재도 살짝 늘리긴 했지만 이제 그게 어느 정도 경향을 띌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제 좀 늘려야 되는 부분까지만 이제 늘려놓은 상황이에요. 좀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됐고 얘는 워낙 중요했어요. 원래부터. 그리고 이 징수법이라는 건 사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서 징수에 관한 것만 떼어다가 넣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용산재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연금건강 옛날 뭐 인터넷 이렇게 찾아보시고 하시면 안 했어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으셨죠. 이제 그렇게 하면 꽈락이 납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셔야 돼요. 대신 교재가 그렇게 많이 실어놓은 건 아니에요. 그 교재를 시험 범위를 다 넣어놓으면요 지금 교재의 2배가 돼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차피 못 외우잖아요. 그래서 교재는 이제 한 80점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25문제 할 때도 원래도 다 처음 보는 문제 되게 많았어요. 근데 40문제가 되니까 사실 처음 보는 문제의 개수가 늘었죠. 근데 비중으로 따지면 똑같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모르는 문제가 연속으로 나오니까 멘붕이 오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작년에 사실 처음에 3문제 딱 풀고 진짜 눈물 찔끔 흘렸다니까요. 어떡하지? 되게 다 떨어졌겠다 이거 생각을 했던 이유가 사회보장 기본법에서 쭈루루룩 다 모르는 문제인 거예요. 저도 모르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시행령 그동안 안 봤을 거 아니에요. 안 나왔으니까 시행령 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보면서도 왜 이렇게 모르는 문제가 많지? 그래서 큰일 났다 했는데 시험 끝나고 나서 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 결국 모르는 문제의 비중은 똑같더라. 그럼 왜 모르냐? 우리가 이거 지금 사대보험 자체가 시행규칙이 훨씬 양이 많거든요. 여러분 다 실무에 쓰는 거잖아요. 그 시행규칙을 그럼 외우실 거냐라는 거예요. 안 외울 거잖아요. 못 외우, 아니 제가 책에 다 실어드려도요. 여러분 못 외우시고 못 맞춰요. 그러니까 그거는 똑같이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대신 시행령 비중이 좀 늘었기 때문에 시행령 파트를 조금 더 늘렸고
옛날에는 제가 시행령도 일부러 표시해드렸어요, 교재에. 지금도 사실 살짝 남아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시행령은 좀 강약을 조정해서 안 볼 사람 보지 마셔라, 이런 의미로 표시를 해드렸는데, 이제는 좀 책에 있는 건 봐야 반은 맞추고 가지 않겠냐. 이 건강용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보는 거고, 얘는 책에 있는 거 하면 한 80%뭐 많이 맞추시면 이제 90%까지 맞출 수 있는 영역인데 범위도 좀 많죠. 그 다음에 또 경향이 바뀐 게 어떤 거냐면 확 늘어난 게 박스형 문제가 완전히 늘었어요. 박스형 문제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33% 정도 나왔고 얘 50%. 안 적으셔도 돼요. 그냥 경향을 아시라는 거예요. 박스형 문제가 뭐 그렇게 중요한데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게 얼마나 정말 거지 같은 거냐면 옛날에는 5개 보기가 나오잖아요. 다 X치고 한 2개 헷갈려서 하나 딱 찍으면 맞췄잖아요. 박스형 문제는요. 지문 자체가 가나 다 이거 아시죠? 정확하게 하래 답 맞출 수 있는 거. 이렇게 나오든지 맞는 것은 몇 개인가. 이거 제가 원래 되게 좋아하던 거였거든요. 이렇게 경향 바뀌기 전에 정확하게 아시라 그렇게 문제를 냈는데 기출에서 그렇게 내더라고 이제. 그리고 박스형 문제인가요? 지문을 다 알지 못하면 못 풀어요. 이제 두 번째, 옛날에는 지문이 긴 거는 제가 교재 이론 보면서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고 넘어갔어. 왜 안 나오니까, 그렇게 문제를 못 내니까. 지금은 그랬더니 박스형으로 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지문이 긴 것도 날 수 있게 됐다. 세 번째, 박스형이 나니까 가로 열기가 나와요. 그러면 옛날에는 보기 보고 대충 찍었는데 이제 이 가로도 정확하게, 이것도 뭐 보기는 볼 수 있죠. 정확하게 이제 푸셔야 되는 거예요. 가로 맞추기. 단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숫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는 눈에 좀 바르면 대체적으로 맞췄는데 이제 눈에 바르는 거 플러스 반복이 되게 중요해졌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숫자 문제. 이 숫자는 이제 뭐 나이, 뭐 날짜, 뭐 이원의 이원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기간 이런 것들 다 숫자 들어가는 거. 몇 문제 정도 나왔냐면 얘가 66%.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숫자 안 외우고 문제 시험 붙을 수 있나요? 못 붙습니다. 숫자는 무조건 외우시는 거예요. 이제는 다 숫자 83, 이게 다 숫자 문제예요. 그렇다고 뭐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5번까지 다 숫자냐? 그렇게 나오진 않죠. 근데 문제 수 대비로 보면 그 문제 지문 하나에 적어도 뭐 하나에서 3개 정도 사이에 숫자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숫자 모르면 결국은 그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보실 때 아, 숫자는 외워야 되는구나. 이거 뭐 넘어가야지 라는 순간 사회번법은 망한다 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제가 물 좀 마시면서 할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범위를 좀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시험 범위가 만약 이만큼이라고 할게요. 100점을 맞으려면 이만큼을 다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교재는 한 이만큼쯤으로 돼 있어요. 80점 목표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20점을 더 맞추기 위해서 이만큼의 양을 더 할 거냐? 그러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OX는 이것만 내기는 좀 그래가지고 좀 범위를 확장시키길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넓게 했어요. 다는 아니고 한 이만큼 이렇게 OX가 이 범위예요. 그러니까 이거 왜 이론에 없는데 OX 문제에 왜 있어요? 알파로 하실 분들 더 하라고 넣어놓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이론에 가피를 하실 거면 이론에 이제 가피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출은 뭐 이렇게쯤 나오겠죠. 기출은. 그렇죠? 분명히 안 봤던 거에서 미출제 영역에서 나오니까. 그리고 우리 이제 보는 OX는 기출을 좀 피하려고는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다고 기출을 다 빼기도 그런 거예요. 자, 기출은 옛날에는 기출만 보면 한 60점 나왔어요. 왜? 3개는 지문이 보던 지문이야. 그러니까 기출 지문이야. 그래서 2개 중에 하나 찍으면 맞출 수 있었어. 그래서 한 60점 나왔거든요. 지금은 재수가 좋으면 한 50점. 찍은 게 좀 틀리면 한 40점 정도예요. 그럼 여러분이 기출을 제외하고 공부를 할 수 있냐? 기출은 맞추라고 주는 건데 그것도 틀리면 이제 시험 포기해요. 그것도 시험 포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건 이론 풀고 이론은 다 공부하고 나서 무조건 기출을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론 한번 보고 기출 한번 보고
다시 돌아와서 이론이랑 기출이랑 같이 보시고 충분히 숙지 되신 다음에 이제 OX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출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 복사해서 쓰시던지 다 하시고 사실은 PDF로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출판사랑 그게 걸려 있어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제 맘대로 망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걸 좀 복사해서 좀 쓰시던지 하시고 아니면 기화펜 있잖아요. 아시죠? 다들 기화펜을 이렇게 체크하면 날아가잖아요. 날아가서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풀어도 보시고 근데 맞추는 게 중요하냐? 맞추는 건 하나도 안 중요하죠. 여러분들 기출을 공부한다라는 건 내가 맞췄다 틀렸다가 아니에요. 그 지문에 어디가 틀렸고 어떻게 나왔는데 내가 그 지문을 다시 맞는 걸로 바꿀 수 있는 정도까지 이르러야 그게 기출을 내가 다 공부했다가 되는 거예요. 보고 눈에 익어서 맞출 수 있는데 이게 아니에요. 어디가 틀렸는지까지 다 아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OX 넘어가는 거고 지금 보는 거는 한 이쯤으로 해놓은 거예요. 아니 여기까지 넘어가진 않았고요. 한 이쯤은 그냥 해놨어요. 그래서 이론 중에서 좀 반복해서 봐야 될 거를 좀 반복했고 그렇다고 다 모든 이론을 다 해볼 수는 없잖아요. 중요도가 있는데 그래서 너무 지엽적이지 않게 해서 만들었고 대신 기출은 덜 겹치게 하려고 노력했던 이유는 이미 여러분이 기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출 그 책 뒤에 있는 거 푸시면 수도 없이 반복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시험장에 가면 뭐 봐야 되냐면 기출 문제예요, 사실. 이론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시험장에서는 기출 보고 있어야 돼요. 그럼 기출은 뭘 보시면 되냐면 스스로 정리를 하셔도 되고 우리 최종 이제 마무리 때 그 기출을 문장별로 정리해가지고 다 갈라놔서 혹시 작년에 들으셨는 분은 있겠지만 갈라놔서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우리 머리에 때려 박게.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날 보시려고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알고 계시면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기본 이론 하면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준비하고도 분명히 불안을 하실 건데 내가 문제를 더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이거를 출판을 할까 이제 나눠 드릴까 생각을 한 거예요. 굳이 출판까지 하기도 좀 그렇고 이제 그러려면 또 양도 많이 내야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럴 것 같아서 그냥 만들어서 배포를 할 건데 그럼 어떤 유형으로 배포를 할 거냐라고 생각을 했었고 지금처럼 이런 형태, 지금 나눠드린 형태로 하면 잘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지금 했잖아요. 했는데 그걸 뭘 또 해. 했는데 어차피 다 비슷비슷한데 OX에 다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모의고사로 사진 문제 낼 거예요. 지금 제가 제출해드린 이 문제는 친절한 문제고요. 좀 더 이제 박스형 가로 넣기 이제 그래서 실제 시험에 가깝게 대신 그 문제에는 제 기준의 지엽적이지만 아까 얘기한 교재에 없는 지엽적인 거에서 낼 거냐?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거는 운에 맡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재에 있는 지엽적인 부분 중심으로 낼 거다. 아니 그런 걸 왜 내요? 라고 하신다면 아니 기출은 책에 있잖아요. 책에 있는 거 보시라고요. 그렇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해서 수업을 해볼게요. 징수법부터 볼게요. 사대보험 하잖아요. 이제 사회보장 기본법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국민에 대해서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보장하기 위한 게 사회보장 기본법에 있는 거고 거기 보면 뭐 공공구조라든지 안 적으셔도 돼요. 뭐 사회서비스라든지 뭐 사회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 중에 우리 사회보험에 대해서 배울 거고 사회보험은 우리 그 다양한 그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는 걸 말하거든요. 근데 국가가 책임을 지고 국가 주도하에 만들어진 보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가입하는 것을 당연히 전제로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가입하는 건 좀 예외적인 거고 원칙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보험료 내기 싫어도 내는 게 보험료예요. 보험에 가입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보험 사업이 그러면 다 적용해서 혜택만 주냐? 그렇게 운영될 수 있는 사회보험 제도는 없죠. 돈을 걷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걷는 돈을 우리 보험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징수법은 그래서 그 중에서도 고용보험료랑 산업재해 보상보험, 산재보험료라고 할 거고 산재보험료에 대한 부분을 배우는 거예요. 저 좀 써두시면 그래서 고용하고 산재는 그러면 연금 공사 또 써놓을게요.
자, 국민한테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한다고 했는데 국민은 크게 보면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하고 사업장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이 가장 대표적으로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보험료를 내죠. 그렇죠? 보험료를 내는 사람을 우리 보험 가입자라고 해요. 이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는 거고, 그럼 보험료는 뭘 기준으로 거둘 건데? 라는 거죠. 고용하고 산재에서는 보수를 기준으로 걷어요. 보수를 기준으로. 그러면 근데 이 보수가 사실 두 가지죠. 나중에 나오겠지만 월평균 보수 또는 보수 총액. 월평균 보수는 뭐예요? 말 그대로 월의 평균적인 보수. 보수 총액은 나중에 다 지나고 나서 보수의 총액이 그래서 얼만데, 뭐 또는 입사할 때 보수의 앞으로 얼마 줄 건데 라는 그런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어쨌든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뗀다라는 거고, 연금 같은 경우에는 기준소득 월액을 기준으로 떼요. 기준소득 월액. 그러면 얘는 고용산재는 사업장에 안 다니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아예 없는 거예요. 그냥 가입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니는 애들을 얘는 그냥 가입자로 부르는 거고, 연금은 사업장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사업장에 다니지 않는 사람도 다 적용 대상으로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연금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사업장 가입자. 그리고 사업장에 안 다니는 사람들을 지역 가입자라고 하는 거고, 건강보험은 표현은 살짝 다르지만 결국 똑같은 거예요. 그냥 법을 만드는 사람이 다르다 보니까 표현이 달라진 것 뿐이에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직장 가입자.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돼요. 연금은 우리 그 탑법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립학교 교직원법, 사립학교 연금법 이런 거 적용받는 애들은 빼버리지만, 건강보험은 교직원부터 시작해서 다 넣잖아요. 전 국민을 다 넣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장보다는 직장이 좀 더 넓지 않겠어? 그냥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냥 어떤 직장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직장 다니는 사람들 다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직장 다니면서 받는 보수 월액에 대해서 떼고, 직장에 다니는데 보수는 그러니까 보수는 아닌데, 보수가 뭐예요? 결국은 내가 사업장에 다니기 때문에 사업주가 나한테 주는 돈을 보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너무 높으니까 자꾸 어떻게 꼼수를 써요? 지역가입 그 직장에 살짝 올려놓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려고 보수의 소득이 좀 크면 2천만 원이 넘으면 보수의 소득에 대해서 보험료를 떼죠. 그리고 지역가입자일 때는 이 사람의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 뗍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득을 가지고 떼게 되면 이제 그걸 소득 월액 보험료라고 하는 거고, 잠시만요. 보험료라고 하는데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보험료율. 얘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율이 아니라 재산에 대한 재산 보험료 부가 점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점수에 대해서 뜹니다. 적어 놓으시면 예, 208.4원 현재. 얘는 현재 7.09%입니다. 이거 왜 적어 드렸냐면 이 보험료율이 이 보수 월액에다가도 어차피 보험료율 곱할 거잖아요. 직장 다니고 있는 사람한테 똑같다는 얘기 해주고 싶어서 쓴 거예요. 여기도 보험료율 곱하는 건 똑같아요. 이 보험료율은 7.09% 똑같아요. 그 다음에 기준 소득. 이 소득이 뭐냐? 직장 가입 그러니까 사업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요거부터 할게요. 고용산재 할 거니까. 보수가 뭐냐면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을 정하는 소득을 제외한 걸 말해요. 그게 우리 비과세 소득이거든요. 근로해서 받는 소득이잖아요. 근로소득. 얘는 사업장 우리 대표들은 고용산재상 근로자가 아니니까 원칙적으로 법인의 대표는 고용산재법의 근로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왜? 고용산재에서의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하기 때문에. 근데 연금에서의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 그냥 보수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법인의 대표,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지만
여기에 근로자에는 해당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폭넓게 수입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요. 수입에서 똑같이 비과세 소득을 뺍니다. 비과세 소득이 뭐예요? 말 그대로 과세하지 않는 소득을 말해요. 돈을 받긴 받았는데 그 중에 일부는 안 때릴게.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식대 20만 원 안 때리죠. 육아수당 20만 원 안 때리고 차량유지 20만 원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금도 부과하지 않아요. 그런 돈들이 있어요. 그걸 이 사람의 수입에서 뗄게 라는 거예요.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 소득도 수입에서 이제 얘는 필요경비를 빼요. 얘는 사업장에 다니니까 거기서 받는 소득이니까 비과세 소득이라는 게 있는 거고, 얘는 사업장에 안 다니니까 뭐 내 임대료라든지 투자해서 벌은 소득이라든지 이런 거니까 거기 뭐 들어간 비용 같은 거 있으면 비용을 빼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이 소득은, 이 수입은 무슨 수입이겠어요? 내가 근로해서 얻는 소득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수입으로 외우셔야 돼요. 일단 내가 근로해서 얻는 소득이고, 이 수입은 사업을 운영해서 얻는 수입이래요. 그러니까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주는 이거 모르셔도 돼요. 근데 이거는 구분할 필요 없어요. 근데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주는 여기에 속할 수도 있고 여기에 속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개인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면 일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여기다가 그냥 대충 써놓는 거예요. 그냥 왜 구분하는 문제를 물어보진 않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수입이라고 할 때 사업을 운영해서 얻은 수입이다. 그 밖에 또 임대 수입도 있을 거고, 아이고, 여러 가지 수입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거는 사업장에 다니니까 근로소득으로 얘기한 거고, 근로자 아닌데 왜 근로소득이에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자 여부랑 상관은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해서 받는 소득을 근로소득이라고 해요. 자, 이제 고용산재는 보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고, 보험료를 뗄 때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옛날에는 당연히 근로자만 대상으로 했었는데, 우리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좀 더 이 사람들을 보호해야 돼 라면서 자꾸 가입 대상을 늘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 예술인이 생겼어요. 예술인은 사업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하고 기타소득이 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계속 반복적으로 받으면 그걸 사업소득으로 처리를 하고요. 한번 닦아서 받으면 그걸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소득들이 생길 거예요. 근데 그게 근로소득은 아닌 거죠. 왜 내가 여기 완전히 고용돼서 전속적으로 일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소득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뭘 빼요? 근로자가 아니니까 비과세 소득을 빼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필요공비를 빼는 거예요. 아니에요. 잠깐만요. 필요공비를 빼요. 필요공비. 그런데 얘는 어찌됐든 간에 종속적이진 않지만 사업장 가서 일하지 않나요? 노무제공자. 사업장 가서 일하는 부분이 뭐 쬐끔쬐끔은 있잖아요. 다는 아닌데 쬐끔쬐끔. 그래서 얘도 비과세 소득을 빼줍니다. 약간 얘랑 겹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원래 얘는 어디에 속하던 애였어요? 여기에 속하던 애였죠. 원래는 대상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이게 여기 있던 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로 넘긴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짬뽕돼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고용보험에 또 누가 있냐면 노무제공자가 있어요. 얘는 어떻게 했대지? 얘 똑같아요. 사업소득하고 기타소득에서 필요공비랑 비과세 소득을 빼면 돼요. 산재보험에도 노무제공자 있던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라고 따로 있어요. 근데 걔도 똑같이 이걸 똑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보험료를 뗄 거예요. 일단 여기다가 보험료율을 곱해서. 그렇죠? 그런데 자, 여기는 사업장이 막 이전해. 자료도 막 없어. 그럼 여기는 어떻게 떼면 돼요? 그래? 니네 지역가입자로 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쪽에 자료 없든 사업장 이전 다녀서 연락하기 힘들든 관심이 별로 없겠죠. 왜? 일로 떼면 되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못 받잖아요. 없어요, 이게. 못 받잖아요. 그러면 자료 없어? 뭐 사업장이 뭐 폐업해서 자료 없어졌어? 뭐 사업장이 자꾸 이전 다녀? 이러면 기준보수라는 걸 써서 보험료를 떼요. 기준보수는 그냥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거예요. 우리 장관은 고용산재에서 장관 이렇게 나오면 90% 확률로 노동부 장관이에요. 10%는 뭐 뭔가 협의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곁다리로 나올 때가 있지만 거의 99% 노동부 장관을 말합니다. 연금하고 건강에서의 제가 장관 이러면 당연히 보건복지부 장관을 말해요. 보건복지부 장관. 네. 다시 돌아와서 이건 누가 고시한 거예요? 고시 나왔는데 장관 이름 틀리게 나오면 안 되겠죠. 노동부 장관 말하는 거예요. 고시의 주체는. 그래서 기준보수라는 걸 써요. 기준보수는 문제 나오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여기까지 가면 너무 양이 많아져가지고. 볼게요. 그래서 또 있네. 동그라미 1번 설명은 또 있네. 예. 자, 사업장에서 일을 하긴 해. 근로자야. 사업장에 소속은 돼 있어. 근데 우리 이렇게 잘 보면 노무제공자들은 사업자한테 돈 안 받잖아요. 보수를 안 받죠. 그럼 누구한테 받아요? 노동조합한테. 제가 노무제공자라고 했나요? 노동조합 위원장님들 이렇게 그런 분들, 노조 전임자분들 이런 분들 사업장에서 돈 안 주잖아요. 급여. 근데 누구한테 받냐면 노동조합한테 받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뭔가 나라 입장에서 그러니까 근로복지공단 입장에서 볼 때는 소득이 있긴 있네. 그럼 보험료 내야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여기 보시면 휴직 기간 또는 뭐 휴직 기간이랑 비슷한 기간들을 얘기해요. 중에 사업주가 아닌 자, 사업주 외의 자한테 지급받은 금품은 만약에 보수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험료를 안 되는 거죠. 적용도 안 되는 거고 사실. 그런데 보호를 위해서라도 보수로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수로 보지 않는다가 아니라 보수로 보죠. 다음에 원수급이냐 하수급이냐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는 되게 자주 나와요. 그러면 우리 노무법인이 4억을 지으려고 B 건설업체한테 4억을 줘주세요. 제가 1억 드릴게요 했다고 치자고요. 그런 관계를 우리 뭐라고 그래요? 도급 관계라고 해요. 그렇죠? 뭐 일의 완성에 대해서 돈을 주기로 하고 이런 거 그런 관계.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해요? 처음에 얘가 도급인이고 얘가 수급인이잖아요. 그렇죠? 수급인. 그럼 B가 혼자 못하니까 이렇게 C랑 D한테 너는 뭐 땅 파주고 너는 뭐 골조 세워주고 이렇게 맡겼단 말이에요. 얘네들 뭐라고 해요? 수급인이라고 하죠. 얘가 계단은 네가 하고 창문은 네가 내줘. 얘네들도 다 수급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근로자들이 이렇게 근로자들 다 있을 거잖아요. 자기 근로자들 여기 자기 근로자들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노동법상 책임은 누가 지는 게 원칙이에요? 얘를 고용한 이 F가 지는 게 원칙이죠. 근데 우리 징수법에서는 자꾸 그랬더니 얘가 자꾸 돈 떼먹고 도망가는 거예요. 보험료를 조금 다른 사람한테 돈 좀 낼 만한 애한테 책임을 좀 지워야겠다라고 해서 어떤 개념을 만들었어요. 지금 이 구조인데 어쨌든 얘도 수급인이고 얘도 수급인이고 얘도 수급인인데 얘는 처음 받았잖아요. 그래서 얘를 원수급인이라고 하는 거고 이 원수급인한테 다 도급받은 애들을 하수급인이라고 하는 거고 그 하수급인한테 받은 애도 하수급인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반드시 전부 받아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일부 받아도 상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전부냐 일부냐 헷갈리게 나오고 얘한테 받은 것도 정말 수급인 맞아? 이렇게 물어보는데 다 포함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징수법상 책임은 소속 그 사업주 F가 아니라 야 네가 돈 제일 많잖아. 너 여기서 돈 벌지. 네가 좀 책임져라고 해서 이 B가 책임을 집니다. 이 원수급인이.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이제 뒤에 가면 예외를 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원수급인으로부터 사업의 전부를 받아서 하는 사람도 당연히 포함하고 일부도 포함되고 해서 전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는 하수급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해당한다죠. 그다음 여기 문제는 없지만 만약에 내가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제가 A예요. A. 보니까 땅 파는 건 좀 쉬워 보여요. 땅 파는 건. 그래서 내가 근로자를 직접 이런 근로자들 이렇게 고용해가지고 땅을 파라고 했어요. 그럼 이 사람에 대한 보험료 징수법상의 책임은 누가 지냐?
원래대로 얘가 지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적어도 얘가 발주자가 직접 여기 부분에 대해서 했다라고 하면 그건 네 스스로 져라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원수급인으로 봐요. 징수법을 이제 적용할 때. 그래서 징수법에 나오는 원수급인의 책임을 전부 발주자가 지는 거예요. 자기가 한 부분에 대해서. 자, 이제 그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 사업의 폐업 또는 도산 등으로 보수를 산정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 이제 기준 보수를 적용을 하는데 이 기준 보수는 노동부 장관이 고시를 하는 상황인 거죠. 동그라미 한번 다시 올라오셔서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한테는 주당 소정 근로시간, 소정 근로시간이라는 건 근로자하고 사용자 간에 몇 시간 일하자라고 이제 정한 거죠. 그래서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봐요. 왜냐하면 공단 입장에선 얘네들이 진짜 몇 시간 실제 일하는지 하나하나 따지기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소정 근로시간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내세요 하면 거기 근로계약서에 써 있잖아요. 그것도 간파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소정 근로시간을 실제 근로한 걸로 봐서 일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 기준 보수를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급 근로자 또는 1급 근로자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 기준 보수를 적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두 문자를 뭘 외울 거냐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통 모르겠다는 거예요. 노예월이라는 애가 단시일 내에 시간을 낼 수 있을지 좋아하는 사람인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통상근로자 그리고 노무제공자랑 예술이 그리고 이 몰라는 뭐냐면요. 단시간인지 시간급 근로자인지 1급인지 잘 모를 때 그거 그냥 얘네 셋을 모를 때를 얘기해요. 그래서 모르면 얘네들은 뭘 적용하냐면 월 단위를 적용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언제 노무제공자랑 예술인한테 기준부수를 적용하냐면 아까 이런 토상근로자나 이런 애들은 사업이 폐업해서 자료가 없고 뭐 이런 경우였잖아요. 얘네들은 그게 아니라 사업이 폐업하거나 얘네랑은 관계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얘네들은 잘 생각해보세요. 예술인 하면 얼마나 배고픈 직업이에요. 평상시에 좀 보험료를 좀 내야 되는데 정말 얘가 버는 거 기준으로만 내면 나중에 이제 얘가 진짜 실업 상태라든지 나중에 출산을 하게 되면 이제 보호를 해주는데 너무 금액이 조금이어서 해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 때 조금 무리해서 요 정도 기준으로는 보험료 좀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버는 소득이 이 월 단위 기준 보수보다 적을 때, 그 기준 보수보다 적을 때 월 단위 기준 보수를 적용을 해요. 그 다음에 단시간 근로자, 시급, 시급적으로 일당 1급 이런 거 적용받는 애들은 시간 단위 기준 보수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당 소정 일당이라서 시간 단위인 거고 동그라미 4번은 몰라서 월 단위예요. 2번에 고용보험법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않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건 뭐냐면 자, 고용보험은 산재도 적용사업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건 적용되고 막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라 근로자를 고용하면 일단 원칙적으로 다 법이 적용이 돼요. 적용사업에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가입이 돼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당연히 가입이 돼요. 보험관계가 성립을 해요. 그런데 그 고용보험에는 적용 제외 사업이 있고 산재에도 적용 제외 사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뭐 탑법에 의해서 재보상이 되는 사업, 뭐 선언법에 의해서 재보상이 되든 이런 것들.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자가소비 활동이라든지 가구내 고용 활동 뭐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사업에 해당하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제외 사업에 해당하면 적용이 안 돼요. 그 다음에 고용보험에는 적용 제외 근로자가 있어요. 얘는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적용 제외 근로자라는 개념이 없어요.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X 치면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죠. 다 적용된다? 이렇게 이상한데. 아무튼 여기 좀 비워놓을게요. 그래서 얘는 고용보험은 적용 제외 근로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든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든 어느 쪽이든 제외 들어가는 순간 그냥 적용이 안 되는 애들이에요. 그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런데 뭐 예외적으로 적용 제외 근로자 중에 별정직이라든지 이러면 본인이 희망할 때 임기제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고용보험에 대해서 내가 임기가 끝나면 나 여기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별정직은 뭐냐면 국회의원 보좌관처럼 그 국회의원이 당선이 안 되면 나가야 돼. 이런 식으로 좀 실업에 대한 무서움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공무원이긴 한데 또 그냥 냅두자니 좀 보호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원칙은 적용 제외 근로자긴 하지만 뭐 가입하면 받아준다든지 뭐 이런 예외가 있는 거지만 그냥 일단 그냥 기본 원칙으로는 어느 쪽에 해당하든 제외가 되면 제외가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산재는 그런 게 없으니까 불법 체류 외국인도 적용이 되는 사업에서는 적용이 돼요. 그런데 고용보험은 불법 체류 외국인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연금, 건강, 불법 체류 외국인 다 안 돼요. 시험 문제에 불법 체류 이렇게 나오지 않고요. 뭐 고소 자격이 끝난 사람, 뭐 그런 비자가 끝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아무튼 해당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얘는 적용 제외 근로자라는 게 없기 때문에 불법자도 다 들어간다라는 거. 아마 조금 이제 오래 바뀌어가지고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적용 제외 근로자에 뭐가 생겼냐면 원래는 적용 제외 사업이었는데 적용 제외 근로자로 온 게 있어요. 그거를 먼저 산재부터 볼게요. 산재는 적용 제외 사업 중에 이게 있어요.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으로서 법인 사업이 아닐 때, 그러니까 개인 사업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5명 미만이면 적용 제외 사업이에요. 1차 산업이죠. 1차 산업. 그래서 법인이 아니고 5명 미만이면 적용 제외 사업이에요. 적용이 안 돼요. 근데 아이고 플러스니까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에도 해당하고 여기 해당하고 법인도 아니어야 되고 그 사업체가 5명 미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 있는 근로자들은 적용 제외 사업에 일하니까 적용이 안 되죠. 고용보험은 적용 제외 근로자에 올해 생긴 게 얘랑 원래 비슷한 게 사업에 있었는데 농업, 임업, 어업, 법인 아니고 4명이야. 4명이든 5명이든 그냥 정수로 외우셔도 돼요. 똑같은 거잖아요. 물론 이제 실무상은 다르지만 그냥 시험 내에서는 정수로 외우셔도 돼요. 4명 이하도 4명이고요. 5명 미만도 4명이잖아요. 그렇죠? 이하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어차피 이게 만약에 사업이었다라고 하면 여기에 일하는 근로자들은 다 적용이 안 됐었잖아요. 이걸 굳이 적용 제외 근로자로 왜 뺐냐? 여기에 예외를 만들어서 그래요. 어떤 예외냐면 얘가 원하면 가입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적용 제외 근로자로서 의미가 생긴 거예요. 얘는 사업이 아니라 적용 제외 근로자고 원하면 넣어준다. 여기는 안 된다. 그래서 고용보험법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않는 사업장은 적용 제외 사업이잖아요. 적용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적용 제외 사업은 절대 가입이 안 되는 거야? 라고 한다면 가입이 또 되죠. 다만 당연 가입은 아니기 때문에 신청하면 받아줄게 라는 거예요.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두 종류가 있죠. 안정짓는 보험료랑 실업급여 보험료. 그런데 안정짓는 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내지만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가 반 내잖아요. 50%씩. 그러니까 고용보험에서는 근로자도 가입자예요. 그러면 내가 원래 적용 안 돼서 보험료 안 냈었는데 굳이 사업주가 자기 사업을 또 가입을 시키겠대요. 그러면 근로자도 이해관계 당사자잖아요. 그러니까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라는 거예요. 가입하려면. 그리고
공단에 여기서 말하는 공단은 항상 뭐 따르게 나오지 않는 한 근로복지공단이에요. 우리 고용산재의 이 보험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가 근로복지공단이에요. 근데 보험료 징수 중에 월별 보험료만 이제 건강보험공단에 좀 넘긴 게 있지만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하는 거예요. 산재는 사업주가 100% 다 내는 게 원칙이죠. 예외도 있긴 하지만 원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동의 필요 없어요. 그냥 공단 승인만 있으면 돼요. 신청하면 가입시켜주니까 임의가입이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해지를 할 수 있을까요? 원래는 적용 안 되는데 내가 굳이 신청해서 적용한 거니까 해지도 할 수 있어요. 다만 뭐 신청했다 해지했다 신청했다 하는 거 꼴 보기 싫으니까 어떡하라고? 다음 연도에 해라. 이런 규정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해지도 가능하다. 당연 가입은 해지가 돼요 안 돼요? 해지 안 되죠. 이게 의무적으로 가입시켜 놓은 건데. 그거 말고도 원래는 당연 가입 사업이었는데 사업 규모가 축소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해당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원래는 가입 사업장이었어. 근데 중간에 사람이 떨어지든 어쨌든 해서 이제는 아니래. 이제는 아니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해지냐? 소멸되냐? 그렇지 않고 가입한 걸로 간주가 되는 의제가입이라는 것도 있어요. 의제가입. 이게 꼭 이거 아니어도 자 근로자를 한 명 썼어요. 그러면 원래 근로자를 고용했으니까 보험관계가 성립을 하죠. 근데 좀 어려워져서 안 썼어. 근데 대체로 이렇게 봤더니 거의 1년 이내에 힘드니까 또 쓴다 이거죠. 그러니까 1년 동안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날부터 1년간은 그냥 계속 보험관계를 성립을 시켜줬다가 계속 유지를 시켜줬다가 1년이 지났는데도 진짜 안 쓰네? 라고 하면 그 다음날 소멸이 돼요. 그래서 그런 의제가입 같은 게 있다 정도로 하시면 되고. 다시 돌아와서 적용받지 않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게 아니라 그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 플러스 공단 승인 산재 그치 고용보험 그렇죠. 그래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와 공단의 승인이 있어야지 가입하는 거지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틀린 거죠. 동그라 이번에 산재법에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당연히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는 거죠. 받는 사업주는 당연히 가입을 합니다. 동일 한 번에 산재보험의 가입자인 사업주가 그 사업을 운영하다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게 됐을 때는 그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도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봐줘요. 이걸 의제가입이라고 하고요. 소멸되는 게 아니라 계속 가입한 걸로 봐준다. 근데 어떤 식으로 가입한 걸로 봐주냐면 마치 신청한 것처럼 해서 그래서 임의 가입에 의해서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런 표현이 나와도 맞는 표현이에요. 이미 뭐 신청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한 것처럼 봐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진짜 이 1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그 다음날 소멸을 하겠죠. 3번이 맞는 거고. 동그란 4번에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에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해서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어요. 우리 사업에 실체가 있어야 보험료도 내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유령회사인 거예요. 그럼 공단 입장에서는 그거 관리하는 게 더 힘들거든요. 빨리 없애버리는 게 나은 거예요. 보험관계 소멸시켜버리는 게. 그래서 그걸 굳이 뭐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자기 그냥 관리하는 업체 없애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직권으로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직권으로. 노동부 장관의 승인이 아니라 직권으로. 동그라 5번에 임의가입 사업주가 임의가입이니까 해지할 수 있어요. 근데 고용보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근데 이해관계 당사자가 근로자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지 되는 거죠. 이렇게 했더니 이제 물어보세요. 공단의 승인 없는데? 자, 생각을 해보시면 공단의 승인 얘기가 없어도 과반수를 받아야 한다는 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맞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공단의 근로자 과반수 동의 빼고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맞는 얘기인 거예요. 그것도. 근데 공단의 승인만 받으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오히려 그게 틀린 거겠지. 어쨌든 그 표현이 나오는 거는 다 맞는 거죠. 그럼 보험 관계가 성립을 해야지 보험료를 걷고 보험사고가 났을 때 보험 혜택을 줄 텐데 언제를 성립한 걸로 볼 거냐. 언제 소멸한 걸로 볼 거냐.
표현을 구분부터 하셔야 되는 게 보험관계는 성립일이고, 그쵸? 보험관계가 성립해야면 그 근로자는 어떻게 돼요? 이 사람한테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나중에 혜택을 받을 거잖아요. 그런 자격을 피보험 자격이라고 해요. 피보험 자격은 이건 보험관계 성립일이고, 피보험 자격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거 지울게요 그냥. 취득일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쵸? 자, 보험관계가 소멸했어요. 폐업해서 소멸했어요. 그걸 소멸일이라고 하는 거고, 피보험 자격은 상실하는 거예요. 내가 이직하면. 그래서 그거는 상실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립일과 취득일에서는 우리 예외도 있긴 하지만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보통 그날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당연한 게, 예를 들어서 내가 7월 1일 날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7월 2일부터 보험 적용됩니다 라고 하면 7월 1일 날 입사한 사람들은 보호가 안 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날을 기준으로 한다. 소멸일, 상실일은 원칙으로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다음 날을 말해요. 그러면 예외도 있어요. 자, 7월 10날 사업을 개시했어요. 사업을 개시해서 근로자를 전혀 사용하지 않다가 7월 15일에 근로자를 고용해서 쭉 사업을 계속 운영을 해요. 언제가 성립일이에요? 15일. 그쵸? 15일. 불법 체류 외국인을 내가 7월 5일 날 썼어요. 고용보험 관계 성립하나요? 성립 안 하죠. 그렇죠? 산재보험 관계는 성립을 해요. 7월 5일이 성립일인 거예요. 산재보험은. 고용보험은 7월 15일이 되는 거고. 쭉 운영하다가 7월 10일에 폐업했어요. 폐업했는데 폐업한 날 소멸해요 라고 하면 폐업 준비 막 하다가 다치면 보호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실은 언제 돼야 되겠어요? 피보험 자격이 상실이 되든 뭐 보험관계가 소멸이 되든 언제 돼야 되겠어요? 이 다음 날인 7월 11일 날 뭔가 없어지는 게 좋겠죠. 그러면 보험관계는 7월 11일에 소멸한 거예요. 소멸. 이게 소멸일이에요. 보험관계는 폐업한 다음 날에 소멸했어요. 그런데 우리 피보험 자격은 내가 만약에 폐업이 아니라 이직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피보험 자격의 상실일은 언제예요? 7월 11일이 상실일이잖아요. 그렇죠? 이직했다고 치면. 근데 이직은 이직인데 이유가 뭐냐면 회사가 폐업해서 이직했어요. 그럼 나의 상실일은 언제예요? 7월 12일인가요? 아니죠. 그럼 11일이 붕 뜨잖아요. 똑같이 7월 11일이 상실일이에요. 폐업해도. 그런데 그러면 자, 이 사람의 상실일은 폐업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맞아요? 맞죠? 맞아요. 이 사람의 상실일은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소멸일의 다음 날입니다. 맞나요? 틀리죠. 소멸일이 7월 10일이라니까요. 소멸일의 다음 날은 7월 12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소멸일하고 다음 날이 같이 나오면 삐 틀린 거죠. 그렇죠? 7월 12일이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볼게요. 그래서 어쨌든 성립일은 그날, 소멸일은 다음 날로 볼 건데, 보험에 가입한 하수구빈, 이건 뭐냐면 원래는 원수구빈이 책임을 지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예외로 원수구빈하고 하수구빈하고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보험료 납부 책임 좀 가져가. 그래서 하수구빈 인정 승인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면 아까 A, B, C, D 뭐 이렇게 대충 갖다 칠게요. 근로자 가나다 이렇게 있고. 근데 누구랑 이게 연수급인인데 얘가 이쪽은 이쪽대로 쭉 이렇게 또 있겠죠. 얘가 누구랑 하수급인 인정승인 신청 계약을 했냐면 얘랑 했어요. 얘랑. 얘한테 이렇게 계약을 해서 야, 이 보험관계에 대해선 책임을 네가 져라고 해서 공단의 승인을 받아요. 그러면 요 밑으로 있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얘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얘기, 보험에 가입한 하수급인이.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 C 밑으로 있는 거에 대해서 얘가 책임지나요? 안 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의 기준일은 언제겠어요? 이 하도급공사의 착공일이죠. 이 본공사의 착공일이냐? 아니에요. 이거랑은 또 관계없죠. 그렇죠?
내가 받은 것부터 책임을 지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하도급 공사의 착공일. 다음 날이 아닙니다. 그날부터 보호해줘야 돼요. 그래서 착공일이 성립일이 됩니다. 일괄 적용 받는 사업은 뭐냐면 우리가 보면 뭐 청주 현장, 부산 현장 이렇게 현장이 여러 개 있을 때 하나하나 관리하기 힘드니까 하나로 퉁쳐서 하나의 사업으로 봐서 좀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당연 일괄 적용 당연 일괄 적용 사업이 아닌데 내가 굳이 신청해서 적용 받으면 그 임의 일괄 적용 임의 일괄 적용이었다가 요건이 탈락하면 의제 일괄 적용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괄 적용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하는 사업, 이게 당연 일괄 적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굳이 얘기가 없어도. 처음 하는 사업이 부산부터 시작했다. 그럼 부산 사업이 먼저 시작된 날이 성립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A, B, C, D 여러 개 현장이 있다라고 하면 A 기준인 거죠. 그래서 처음 하는 사업이 시작된 날이 성립일입니다. 다음 날 아니고요. 시작된 날이 성립일이에요. 동그라미 3번에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 어떤 거예요? 사업 실체가 없어서 관리하기 힘드니까 소멸시킬 수 있다고 했어요. 직권으로. 그러면 그 경우에는 소멸 결정을 통지한 날에 우리 소멸일은 뭘로 보자고요? 다음 날. 그래서 소멸 결정 통지를 한 날에 다음 날이 소멸이에요. 아까 분명히 소멸이라고 다음 날 같이 나오면 틀린 거랬는데 그게 아니라 소멸일의 다음 날이 틀린 거라고요. 무슨 날을 기준으로 할 때는 다음 날이 소멸일이 돼요. 그래서 폐업한 날에 다음 날이 소멸일인 거죠. 또 4번에 사업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해서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그 소멸을 결정 통지한 날에 다음 날, 똑같은 문제인 것 같은데 다음 날이 소멸일이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이 맞는 거죠. 그렇죠? 동그라미 5번에 가입사업주가 그 사업의 운영 중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게 된 때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첫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는 우리 의제 가입해줬잖아요. 그래서 1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이 소멸일이죠. 그렇죠? 다음 날. 4번에 일괄 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행하는 사업의 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 성립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일괄 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이 사업의 폐지나 종료 등으로 일괄 적용 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의 일괄 적용 관계의 성립신고 또는 소멸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건 두 문자는 건일사, 연다, 고산일사다 이렇게 외울 거예요. 그래서 건강보험에서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피보험 자격의 취득 상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냐면 14일 이내. 14일 이내에. 연금에서 물어보면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산재는 두 가지로 나눠서 사업장하고 관계된 것들. 아까 얘기한 일괄 적용 관계, 보험 사업의 종류, 사업 명칭, 사업 소재지 이런 거 있잖아요. 대표 이름 이렇게 사업과 관련된 것들은 14일 이내 신고를 해요. 그 다음에 근로자에 대한 취득 신고, 상실 신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원칙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는 게 원칙이에요. 예외가 근로자에 대한 것 중에 휴직, 육아휴직이든 출산휴가든 상관없어요. 휴직, 전보 이런 것들은 좀 빨리 신고해달라라는 거예요. 왜? 빨리 보험료 같은 거 정산하고 어쩌고 다 해야 되거든요. 보험료 유예시키든 하든 또 그런 보험 신고들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좀 빨리 해달라. 14일 이내 합니다. 원래 여기까지만 딱 외우면 됐었는데 자꾸 사회가 복잡해지니까 예외가 자꾸 생겼죠. 그래서 사업장에 관한 거 원래 14일이라고 제가 말했었는데 여기도 예외가 있어요. 얘가 지금 안 적어 놓으셔도 돼요. 제가 왜 그냥 플랫폼이라고만 적었냐면 아직 그걸 구분하는 문제는 안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은 표현을 구분해서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들 있잖아요. 그걸 고용보험은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자, 산재보험은 플랫폼 운영자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아직 구분할 문제 안 나기 때문에 그냥 뭔가 플랫폼을 운영하는 애들인가 보다. 걔네들은 내가 이제 플랫폼 운영할 거예요. A 음식점 가입했네, B 음식점 가입했네, 이런 거 이런 이용 계약 맺으면 그것도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얘네들이 이용 계약 했다고. 언제까지 신고하냐면 14일 내에 하기엔 너무 힘들어요.
다 모아서 해야 돼. 그래서 얘를 다음 달 15일까지 합니다. 그런데 예외 아니고 원래대로 돌아와서 이 플랫폼 사업자가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이 배달 라이더들 있잖아요. 오토바이예요. 제가 그림을 연구해봤는데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그냥 오토바이. 배달 라이더 분들에 대한 것도 얘네가 신고를 해준단 말이에요. 원칙적으로는. 그런다 보니까 걔네들이 이런 사람들에 대한 건 언제까지? 다음 달 15일까지 합니다. 똑같이. 이거는 지금 사업에 대한 거 얘기한 거예요. 사업에 대한 얘네들 음식점들 가입하는 거. 또 예외가 생겼죠. 그렇죠? 노무 제공자. 노무 제공자에 대한 것 중에 그 노무 제공자의 예술인은 근로자처럼 월 평균 보수의 보험료율을 곱해서 보험료를 산정을 할 건데 얘는 바뀌었어요. 얘는 월 보수액에다가 해요. 물론 표현은 또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하고 표현을 다르게 하고 있죠. 고용보험은 뭐 매월 받는 이런 표현도 쓰고 산재보험은 월 보수액 이렇게 표현 쓰지만 결국 같은 얘기예요. 표현만 다르죠. 무슨 얘기예요? 그냥 월마다 받는 돈 신고하라는 거예요. 매월 받는 돈. 그래서 그냥 월 보수액이라고 퉁쳐서 쓸게요. 이 월 보수액을 매월 신고하래요. 너무 그러면 매월 신고하니까 힘들잖아요. 사람 수도 엄청 많죠. 배달의 민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이 배달 라이더 분들에 대한 이 월 보수액을 다음 달 15일이 아니라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합니다. 그랬더니 또 있어요, 문제가. 죄송해요. 계속 늘어나요. 예, 이것까지 내우고. 그런데 봤더니 얘네가 처음에 이 배달라이더 분들에 대한 어떤 피보험 자격도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잖아요. 아, 그래? 그러면 처음 신고할 때는 이거 봐줄게. 이때까지 신고해. 같이 신고해. 어차피 쟤네 피보험 자격 신고할 거잖아. 개시 신고할 거잖아. 그때 월보수액 신고하렴. 그러니까 처음 받는 월보수액은 이때 신고합니다. 그 다음 달부터는 이때. 그래서 모르겠는데 어려워요. 개시했다는 얘기 없으면 다음 달 말일입니다. 일단 이렇게 적어놓고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일괄 적용은 사업에 관한 거니까 일사다에서 일사예요. 사업장과 관련된 게 일사, 근로자랑 관련된 게 다음 달 15일. 또 이번에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사업의 명칭, 소재지, 사업의 종류 등이 변경된 때에는 다음 보험료도 첫날까지 기다릴 게 아니죠. 그렇죠? 빨리 신고해야지. 그래서 변경된 날로부터 14일이 냅니다.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되겠죠. 근로복지공단. 또 한 번에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이 충당하기 위해서 보험 가입자로부터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그리고 실업급여 보험료, 그리고 산재보험료를 걷어요. 우리 고용보험 사업에 쓰기 위해서 걷는 보험료는 안정직능 보험료랑 실업급여 보험료가 있고, 고용보험 사업에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 안정직능 사업이랑 실업급여 사업이랑 그리고 육아, 휴직이라든지 이런 사업, 그리고 출산에 대한 사업들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에 대한 보험료가 있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 두 가지만 구분해서 뭐 1000분의 30 범위에서 나눠서 정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거둔 보험료는 그 사업에 쓰는 게 원칙이에요. 각각 걷어서 그 사업에 쓰는 게 원칙인데, 다만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도 반 내잖아요. 그러니까 근로자를 위한 사업에 더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실업급여 보험료 가지고 이렇게 쓴다든지, 국민연금 지원되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지원되는 데에 쓴다든지, 뭐 이런 이 보험료 가지고 좀 씁니다. 그리고 산재는 보험료 종류가 없죠. 그냥 산재보험료예요. 그 다음에 이게 근로자고, 지금 예술인하고 노무제공자는 그 신청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얘네들도 이제는 당연히 가입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가입됐을 때 안정직능 보험료를 걷냐는 적용되지 않죠. 왜? 아주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거고, 아주 예외적으로 뭘 보호하려고 적용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실업 상태. 그렇죠?
이 사람이 실업 상태에 빠질까 봐. 또는 이 사람이 출산하는 바람에 일을 못해서 돈을 못 버니까 보호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업급여 사업에 보면 구직급여 사업하고 구치해서 취업촉진 사업이 또 있어요. 취업촉진 수당. 그리고 취업촉진 수당 안에 조직광의, 내일 그러니까 고용보험 할 때 나올 건데 뭐 조기에 재취업하면 뭐 수당 주는 거, 뭐 직업 능력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수당, 뭐 광역구직 활동비, 멀리 이제 구직 활동할 때 구직 활동을 하고 나서 멀리 이사 갈 때 직업 때문에 이주비 같은 걸 준단 말이에요.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걸 다 보호해 주겠다는 건 아니에요. 이 중에서 구직급여만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 얘네한테 걷는 보험료를 그럼 실업급여 보험료라고 하면 되나요?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한테 걷는 보험료는 그냥 고용보험료입니다. 이 사업만 적용돼요. 그리고 출산도 가져와서 쓰긴 합니다. 출산도 실업처럼 봐가지고 좀 봐줘요. 육아휴직은 물론 휴직을 가지도 않지만 육아기간은 너무 길어요. 아직 그렇게까지 보호는 못 해줘요. 이건 좀 짧으니까 보호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구직급여 사업하고 출산휴가 휴가는 아니죠. 그죠? 왜 출산 휴가를 한 건 아니니까 출산급여 사업만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아휴직급여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의 보험료라는 말이 틀렸죠. 똥을 4번에 고용안전 직업능력 개발 사업에 대한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2분의 1씩 부담하는 게 아니라 사업주가 100% 부담하죠. 동그라미 5번에 고용보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 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용보험법에 따라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 중에 실업급여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는데요.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한테는 지금 뭐라고 했냐면 실업급여 보험료를 걷지 않는데요. 그러면 우리 아까 사업에 봐서 안정직능 적용하나요? 응? 걷어요. 걷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 사람한테 고용보험 적용하나요? 라고 물으면 적용해요. 그렇죠? 그냥 예외적으로 뭐라고요? 실업급여 보험료 안 걷는다고요. 그럼 실업급여 보험료 안 걷으니까 실업급여 사업은 적용해요? 적용 안 하죠. 그러면 실업급여 사업으로 운영되는 육아휴직급여 적용해요? 안 하죠. 그 돈으로 운영되는 출산휴가급여 적용해요? 안 하죠. 그래서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도 적용하고 안정직능도 적용하는데 실업급여에 대한 것들은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런데 중도에 65세 전에 입사해서 중도에 65세를 지나갔대요. 그럼 어떻게 하지? 예외 없어요. 계속 다 적용이에요. 왜 65세 이후에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차별을 두냐면 실업급여 보험료라는 건 내가 이 회사에서 잘리면 새로운 구직 노력을 할 동안 실업기간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는 건데 65세 이후는 사실 새로운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그냥 쉴 가능성이 더 크죠. 굳이 적용시켜줄 필요가 없는 거고. 아니 그러면 전에 65세 전에 했던 사람도 그냥 쉴 가능성 크잖아. 그래도 이 사람들은 보험료 쭉 내왔잖아요. 그냥 못 타먹게 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쭉 적용시켜. 예를 들어서 막 40세부터 한 번도 안 잘리고 이 회사에서 쭉 다니다가 내가 70세에 나왔어. 근데 나는 뭐 경비원이라도 일을 할 거야. 그거 찾아보는 중인데 나 왜 보호 안 해줘가 되잖아요. 보험료를 냈으니까. 이 사람들은 쭉 가는 거고 65세 이후는 사실은 낼 보험료보다 가져갈 보험 혜택이 너무 클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65세, 60세가 아니라 65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10분 쉬었다가 35분부터 할 거고 제가 그 자료를 좀 몇 장 나눠드렸어요. 그거는 왜 미리 나눠드렸냐면 공부하고 시험 보시라고. 와서 그냥 보시면 아무 의미 없어요. 뭐 하시라고 한 거지? 제가 그걸 막 설명드리고 이럴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그거 보시면서 보통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5년짜리 뭐 모아놨다든지, 그렇죠? 뭐 위원회 모아놓은 거, 분할납부 모아놓은 거 이런 것들 다 모아놓은 이유가 여러분들은 책을 순서대로 공부하시니까 나중 되면 이게 3년인지 2년인지 5년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대부분 사실 찍으면 3년이잖아요. 그래서 5년은 따로 몇 개 없기 때문에 5년은 외우자에서 만든 거고
그다음에 위원회는 여기 있는 위원회 다 외워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위원회 다 외우라고 드린 게 아니라 자꾸 이제 이론을 보면서 위원회가 등장하면 도대체 이 위원회가 무슨 위원회인지 궁금하실까 봐 해놓은 것도 있고 사실은 이론 체계는 없지만 위원회를 자꾸 내니까 시험 문제. 그래서 더 모아놓은 것도 있고 이걸 추가로 더 외울지 안 외울지는 이제 여러분들 몫인 거죠. 그다음에 불복 기간 준 것도 뭐 마찬가지로 그냥 모아놓은 거예요. 사대보험 다. 왜냐하면 지금 막 보고 이럴 건 아니고 왜 해드렸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제가 막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봤던 건데 이거 몇 년이지? 뭐 봤던 건데 이거 뭐였지? 저도 다시 돌아가서 계속 찾아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건강쯤 사실 연금부터 헷갈려. 건강쯤 가면 기억이 내가 안 나요. 내가. 그래서 저도 제가 보려고 사실 정리를 한 거고 여러분들한테도 수업할 때 계속 건강연금 보여주면서 하는 이유는 뭐 지금 당장 외워라 라는 느낌보다는 모아놔서 자꾸 써놔야 공부할 때 조금 더 외워서 쓸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해놨다. 그거 보시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5분부터 할게요.